동안 곳에 따라 5mm 내외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원석현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재작년 서울의 대형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은퇴한 이수영 목사, 그는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원로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도 지냈습니다. 이수영 목사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부자 세습을 기습적으로 승인한 예장통합총회를 보고서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총회에서 통과된 것은 한마디로 명성집단과 김사만 씨 부자에게 백기투항한다는 항복문서에 불과합니다. 아들 김하나 씨가 15개월만 잠시 쉬고 있으면 모든 것을 그들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고, 앞으로는 그 누구도 명성세습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드리겠다는 충성맹세 외에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손을 든 920명의 총회 대의원들은 훗날 옛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결의할 당시 찬성했던 자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9월 26일은 명성집단에게는 위대한 승리의 날일지는 몰라도 예장통합교단으로서는 치욕의 날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조종을 울린 날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자칭 수수반이라는 항복문서에 서명한 이들은 옛날 이 경술국치 문서에 날인했던 대신들과 무엇이 다를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호 통제라, 교회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은 물론이고 교수들, 뜻있는 목사들이 세습을 허용하기로 한 총회 결의를 거부하며 집단 저항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은 교회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속사회보다는 조금은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아빠 찬스가 통하다니, 스스로 만든 헌법에 스스로 만든 세습 금지법을 어기며 돈 많은 교회 세습은 용서해 주기로 한 이번 결의, 소시민들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온 예수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즉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세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영상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참 열심히 달려왔죠.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7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어제 있었던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을 맡은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해서 이건 탄핵감이다. 해임 정도가 아니라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여당은 이번 폭로로 한국당과 검찰의 내통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번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번 논란에 대한 여야 정치인들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먼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했는데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이 남편으로서 아내 건강이 걱정이 되니까 아내가 바꿔주니까 그 사람 보고 아내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 네.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좀 진행해 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왔던 수사팀이 압박을 받았다면 예. 11시간이나 짜장면인가 뭔가 시켜놓고 11시간이나 아니, 짜장면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한식, 뭘 한식. 시켰든지 예.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한 가정에 하는데 그게 압박을 받은 수사관일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무슨 큰 내란 음모 사건도 아니고 국정농단 특검 수사 70일 동안에 압수수색이 46건밖에 안 했습니다. 네. 또 사법농단 수사 개시 75일 사이에 23건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조국 장관의 경우 지난 50일 동안에 70곳을 압수수색하고 이제는 법무장관 자택을 처와 자녀가 있는 상태로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그 정상적이냐. 그나저나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을 맡은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을 맡은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주광덕 의원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피의사실 유포를 검찰이 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일방적으로 검찰을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하고 자유한국당이 내통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피사실 유포에 관한 부분도 일단 법적으로 피사실 유포를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것이 검찰이 했다는 그런 아무런 지금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고, 한 2년 전에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검찰의 특검의 수사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피사실 유포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민주당은 그걸 뭐 아주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반대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장관과 수사검사와의 통화에 대해서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은 한마디로 탄핵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전화 통화는 이유가 어찌됐든 내용이 무엇이든 잘못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아무 소리 않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끊어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내 건강이 염려된다면 누구에게 아내가 전화하겠느냐. 이것을 두고 조국 장관 탄핵까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박지원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끊었어야 한다. 뭐든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일을 했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 됐든가 그냥 통화 자체부터가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조 장관이 저는 개입을 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시를 했다 이건 아닐 것이다. 예, 누구나 자기 아내가 그러한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또 건강 문제가 염려되기 때문에 예. 뭐 잘 부탁한다. 이 정도 얘기를 했을 수 있지만은 전화 받은 검사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예. 이건 역시 수사해야 하나요? 아마 수사되겠죠.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인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서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현장 바로 가보겠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검에서도 이걸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도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 참으로 오랫동안 기독교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어제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명성교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김하나 목사, 김삼환 목사 아들이죠. 이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합법적으로 청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단 재판국에서 세습은 안 된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결정이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뒤집힌 결정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장인 고신대 교수, 손봉호 교수는 어제 총회 결정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번 세습 인정 결과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 부끄러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결정과 절차 속에서 왜 이런 부끄러운 결정이 나온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결정이 뒤집힌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명성교회 교인이 워낙 많고 또 재정이 워낙 크고, 그러니까 그런 큰 교회가 교단을 떠나면은 교단의 힘이 약해진다. 아마 그게 유일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습을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교단을 떠날 것을 우려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게 한 가지 이유가 아니겠는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예컨대 미국 같은 데서도 교회 목회직 세습들이 간혹 종종 좀 있다고는 들었어요. 예, 미국에서도 있다고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예. 그러나 거기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세습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보다는 역시 돈, 교회 내 수,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성경과는 관계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기독교적인 가치가 여기에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카마카위 올레의 오버 더 레인보우 듣고 오겠습니다. that you did to, oh why can't I
clouds of white and the brightness of day. I like the dark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네, 갑자기 노래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좀 판이 튀었나 했습니다. 예, What a Wonderful World까지 함께 들으셨어요. 자, 여러분의 문자 또 사연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홍기평님, 목욕탕에 갔는데요. 석발한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혼돈이 왔습니다. 스님 분들이신가 아니면 자유한국당 정치인 분들일까? 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51083 이렇게 시작하는 닉네임 가지신 분, 한국의 힘있는 개신교회는 북한 정권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행동이 북한과 다를 바 없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개신교회뿐입니까? 재벌 또 족벌 언론 뭐 다들 북한 정권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85번 쓰시는 분, 세습 북쪽에 계신 분하고 비슷한 듯 그쪽도 신이 축복하셨나? 라고 하셨고요. 김선미님, 명성그룹 후계자 김하나 목사,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9539번 쓰시는 분, 교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불편하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목회자의 믿음이 그 예수가 아닌데, 예수가 아닌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서 교인으로서 창피할 정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관련한 논란, 3356번 쓰시는 분, 부인이나 사람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갈 것이지 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불꽃남자님, 조국 장관 전화에 압력을 느껴서 11시간 압수수색했다면 만약에 조국 장관하고 통화 안 했을 경우 하룻밤 자고 아침밥 먹고 가려고 했던 모양이지요. 네,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이 답답한데요.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32km가 밀리는 가운데 안성휴게소에서 동탄분기점까지, 그리고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 정체가 가장 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18km 사이에서 교통량이 몰려 있습니다. 이후로 비봉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어렵겠고,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안현분기점에서 송내까지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 남양주금소에서 서안안 부근 15km 구간에서 가장 정체가 심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 나들목에서 인천요금소 구간에서 현재 밀리고 있는 가운데 서인천 부근에서는 화물차 관련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더욱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평택시운 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조암나들목에서 남한산 부근 20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예리한 시선으로 가짜 뉴스를 골라주시는 분입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마다 함께 하는데요. 자, 그 권지영 기자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네. 명성교회 세습 그 결의가 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총회. 네. 그 총회가 있었던 네. 포항에 다녀오셨어요. 네네.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명성교회 그 세습? 지난달에 총회 재판국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은 안 된다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네. 한 달 만에 총회에서 180도 다른 결정이 그쵸. 나왔어요. 그 총대들의 뭐 굉장히 그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총회 대의원들, 네, 총대들, 네, 예. 총대들의 지지를 받고 이제 예. 거의 뭐 합법적으로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담임 당회장으로 가게 된 거죠. 예,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생각해 볼 때요. 일단은 목사들 사이에서 좀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피로가? 네, 피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세습 문제로 교단이 그동안 둘로 쪼개지다시피 하면서 계속 한 다툼이 2년 동안 있었잖아요. 이 교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뜨거운 피로도도 쟁점이었어요.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탄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네. 이것을 목사님들께서 생각할 때는 목사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이 어떤 공격을 받는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세상이 걱정을 해주는데 네, 공격을 받는 걸로 받는다고 인식하고 생각을 있다. 해서 예. 빨리 이 문제를 종결시키고 똘똘 뭉쳐서 어떤 반기독교 세력을 좀 물리쳐야 한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이런 세습 문제, 어떤 말끔하지 못한 어떤 교회의 재정 문제 네.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이런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이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단 내에서 지금 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그 분위기도 감지되고 네, 있는데. 좀 문제 제기를 하는 노예들이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단체들, 기독교 시민 단체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인의 수습 정권위원회를 어떤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총회장이 그냥 선정해서 네. 이런 처리를 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헌법을 그냥 무시하고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결의로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법정에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하는 어떤 단체나 뭐 여러 성도분들이 소속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다녀오셔서 네.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에 충성을 맹세한 문건이 입수됐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노동당에 충성을 맹세한 문건이 돌았다. 아니 뭐 네. 계속 문 대통령이 이 북한과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사람들 목소리는 들어봤습니다. 그 주장은 오래전부터 나왔죠. 예. 근데 이제는 아예 충성을 맹세한 문건이 입수됐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돌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뭐 SNS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구구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네. 제가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할 때 그 네, 네. 현장에서도 예. 문재인 타도라는 머리띠를 두른 한 시민한테 네. 자유한국당 의원분들도 뭐 자녀 특혜 의혹이나 이런 거 많지 않냐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네. 이분들 한결같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유한국당도 분명히 잘못하는 게 있다. 네. 그런데 문재인은 빨갱이다. 이 북한 김정은한테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 아니냐. 네.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충성했다. 이걸 아주 확실하게 네, 믿는 확신하시는 거죠. 확신하는 이런 네. 분들이 감지될 정도로 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유포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곳은 어디냐면요. 네. 일본의 월간 하나다라는 잡지입니다. 일본 잡지에서 나온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지난 10월호에 이런 얘기가 실렸는데요. 작년 10월호겠군요. 네, 작년 10월호에 예. 시노하라 조이치로라는 일본 언론인이 네. 북한 고위급 탈북민으로부터 이 맹세문 원본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면서 네네. 이런 기사를 이제 실은 겁니다. 네네. 맹세문에는 10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네. 이 조항 중 몇 가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김일성, 김정일 유훈을 받들어 공화국 남반부에서 박근혜 괴뢰도당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전 조선반도의 주체 사상화를 실현하는 데 한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겠다. 네. 네, 세월호 침몰 사건을 박근혜 괴뢰 패당을 심판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끝까지 투쟁. 세월호 사건으로 흥분된 국민 정서를 범국민적 반미 반정부 시위로 발전시킬 것이다. 정말 국민이란 표현을 썼습니까? 네. 국민이란 표현을 썼다면 이건 네. 뭐 당장 가짜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북한에서는 그 남한의 국민들을 다 인민이라고 표시하는데 인민이라고 하죠. 네. 또 국민이라고 표시하네요. 이런 식의 어떤 맹세문에 이제 맹세를 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다에서 나오니까요. 네. 국내 구구 인사 변희재 씨가 대표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가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뭐 게릴라 TV나 공병호 TV, 뭐 여러 구구 매체들이 계속해서 확산했고요. 네. 그래요. 이게 사실 아니죠?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근거가 전혀 없고요. 예, 사실이 아니고 가짜 뉴스가 아주 명백한데요. 네네네. 이런 충성 맹세를 했다는 인사들의 명단 중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네. 개인으로는 뭐 개인 명단 뭐 정치인들이라든 정치인 21명, 단체는 9곳, 그리고 뭐 기독교 인사로는 뭐 한상열 목사라든지 홍정길 목사 같은 이런 목사들의 이름도 들어 있고요. 곽선희 목사 이름도 있네요. 이분은 보수적인 그러니까요. 지향을 갖고 있는 분 같은데. 네. 정치인들은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뭐 이석기 의원, 그리고 이정희 의원, 그리고 대표, 그리고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네. 정청래 의원, 그리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분들 펄쩍 뛰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일본 잡지 월간 하나다. 네. 이건 어떤 그 간행물입니까? 네, 굉장히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잡지고요. 네. 필진들도 모두 극우 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장은 카지오시 하나다라는 사람인데, 편집장 이름이 하나다예요. 네, 잡지 이름이 하나다고. 네, 이 사람이 여러 출판사를 거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출판사를 거칠 때마다 문제를 일으켜서 휴관이나 폐간이 잦았다고 해요. 그래서 별명이 잡지 분쇄기라고 합니다. 잡지 분쇄기. 네. 뭐 이것만 그래요. 들어도 네. 어떤 언론사인지는 대강 감이 잡히시죠. 네. 특히 이제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받아 쓴 곳이 변희재 씨. 가 있는 그 미디어워치잖아요. 네네. 여기랑은 굉장히 긴밀하게 기사들을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하나다라는 잡지에 나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충성 맹세한 공산주의자다. 이걸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 기사를. 아까 이제 국민이라는 용어를 쓴 거 이것도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었고요. 네, 기사를 작성한 신화라 조이치로는 한국에서 맹세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가 한국 언론이 좌파로 물들었기 때문이다. 좌파로 물들지 않은 언론도 많습니다. 네, 주장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이 맹세문은 2014년 6월 15일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14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조선노동당 당원들이 북한 노동당에 충성을 표하고 활동 과제를 수행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2014년 문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보면은 문재인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문재인 당시 그 야당 지도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표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인 결과 이 주장이 이미 2017년에 뉴스타운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보도가 한번 됐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보수 인사 중에 한 명이죠. 조갑재 씨가 또 지난 9월 27일에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이 기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주의를 줬거든요. 가짜 뉴스라고 조갑재 씨가 또 문제 삼았군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조갑재 씨가 이 제보를 나도 받았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관계로 기사를 소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에 불타는 네티즌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인터넷에 퍼나르기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문건에 언급된 인물들이 사실관계를 따지자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고소고발을 하면 법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네티즌들의 물증은 일본 언론 기사 하나뿐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당하는 쪽은 애초 기사를 작성한 일본 언론사가 아니라 네티즌들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러면서 우려를 표했고요. 뉴스타파의 과거 오보 기사들을 뉴스타운의 죄송합니다. 뉴스타운의 과거 오보 기사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뉴스타운은 뭐 잘 알려진 대로 극우적 성향을 가진 인터넷 신문인데 여기 그 극우적 성향을 띤 뉴스타운이 조갑재 씨하고는 또 사이가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결이 다른데요. 이제 뉴스타운은 원래 손상대 씨가 대표로 있던 곳인데 손상대 씨는 그 지만원 씨와 함께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죠. 네,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갑재 씨는 아시겠지만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본인이 기자 신분으로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결도 좀 다르고요. 조갑재 씨 같은 경우 정통 언론인 출신이고, 뭐 자기 어떤 색채는 이제 보수적 지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 적어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뭐 한 번도 입장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나름대로 그래도 뭐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 모두 사실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조갑재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친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네. 박근혜에 대한 충성이 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뭐죠? 네. 서울대생 74% 조국 장관 임명 반대. 네. 이 기사 많이 보셨죠? 예, 그래요. 그 많은 언론들이 또 이걸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MBC, SBS, KBS, 노컷뉴스, 연합뉴스, 뉴스원, 뭐 통신사와 기성언론 가릴 거 없이 다 보도를 했고 종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요. 중앙일보는 9월 7일에 서울대생 74%가 조국 임명 반대를 하는 가운데 총학생회가 3차 촛불 집회까지 연다. 이렇게 설문조사와 촛불 집회 내용을 이렇게 엮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대생 74%가 조국 임명 반대 이런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건?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조사한 서울대 학보사에서도 아래에 네. 어떻게 적었냐면요. 예. 본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학부 재학생 전원 7,742명을 대상으로 네. 별도 표본 추출 없이 시행했다. 네. 참여 가능 경로는 수능메일, 대학신문 홈페이지, 대학신문 페이스북 페이지 등 3가지였으며 설문 참여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 644건에 한해서 유효한 응답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수능 메일은 아무래도 서울대 학생들이 쓰는 메일 같고요. 네네. 대학신문은 이제 서울대학교 네. 학보를 말하는 것 같고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 조사의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학생들 그 단과대학별로도 좀 의견이 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표본을 제대로 추출한 게 아니라 아니, 이 공지를 제대로 받거나 하면은 또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사실 어떻게 되는지 사실 신뢰성을 따지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이 수치를 그냥 이렇게 이용했다는 게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뭐 자기들이 봤을 때 싣고 싶은 기사 혹은 보고 듣고 싶은 기사만 딱 추려가지고 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이 좀 문제를 삼았던 것 같습니다. 좀 설문의 신뢰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리고 또 서울대 안에 또 하나의 저널이 있거든요. 이곳과도 좀 연락을 해봤었고 이미 이곳에서도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또 비판 기사를 한번 낸 적이 있더라고요. 기사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언론은 과학적인 여론조사만을 보도해야 한다는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문구를 되새겨봐야 할 때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서울대 학보사에서 사과문을 냈어요. 그 설문조사는 잘못됐다. 좀 신뢰성이 부족하다라고 이런 설문조사를 낸 거에 대해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이 학보에 잘못된 설문조사 이걸 인용했던 언론들 이거 역시 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과는 고사하고 이제 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도 잘 찾아보기는 어려운데요. 인터넷에서 서울대 학보사 사과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관련 보도가 나온 언론사가 한 곳 있었습니다. 네. 어느 신문입니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그럼 조선일보가 정정 또는 사과했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 조선일보 기사의 맨 마지막 그 문장에서 의도가 드러나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신문이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다. 조국 장관에 대해 불리한 설문조사가 나오니 이른바 친여 지지자들이 설문조사 자체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호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당 설문조사를 한 번 더 이렇게 부각해주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지 않나. 근데 또 사과하긴 했지만 그 설문조사가 신뢰할 만했다. 뭐 이런 점을 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심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팩트 체크. 네, 뭐 최근 해볼까요? 대구충제가 암에 효과가 있다 이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그래 들어봤습니다. 진짜 불티나게 팔려가고 있다고 해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개 구충제를 사러 얼마 전에 이제 약국을 갔었는데 혹시 암 때문에 살려는 거 아니냐면서 그 약사분이 굉장히 우려를 표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찾는 약국,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약국입니까?
네, 그 보통 약국 그 동물병원에 가서 사면 되는데 네. 그 약국에서도 파는 곳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개 구충제를. 네. 그래요. 그 어떻게 뭐 또 개 구충제가 폐암에 도움이 됩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반은 진실이다. 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항암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그 연구 논문이 있는 거는 맞더라고요. 이 개 구충제 성분이 펜벤다졸이라는 성분인데요. 네네. 이 미국의 학술지 펍메드라는 어떤 학술지에 관련 논문이 실렸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예. 오늘 뉴스원 기사에서도 지난해 국내 연구진이 사람이 먹는 구충제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미국 암학회 학술지에 실렸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학술지에 보고된 것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검토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일 뿐인 거고 예. 사실은 이제 학계에서 인정했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논문은 또 논문의 영역이 있고 맞습니다. 그 약이 그 시판돼도 되는지 네. 써도 안전한지 이 부분에 관한 또 판단은 또 별도의 그 또 고민 과정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전문가들이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대학교 우희종 수의학과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을 1, 2, 3차 다 진행하고 사용 허가 난 다음에도 또 이제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확인된 건 아니고요. 학계에서 완전히 인정된 건 아닙니다. 뭐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는 환자가 뭐 모든 희망 수단이 없다 할 때 시도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학계의 검증과 그리고 안전성 연구가 좀 수반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아,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네. 자, 개 구충제가 암을 치료한다는 소문은 어디서부터 난 겁니까? 네, 유튜브 영상에서 나왔는데요. 아, 유튜브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 그 환자가 미국의 한 60대 남성이 이제 모 수유사의 권유로 이 개구충제를 계속 일정량을 섭취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을 완치했다라는 한 10분 40초짜리 유튜브 영상이 퍼졌고요. 또 이 영상을 보고서 나도 똑같이 해봤더니 효과를 봤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마치 이것이 특효약처럼 이제 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전문가들이 주의를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식약처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블로그나 SNS를 보면요. 관련 논문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희망이 있는 것처럼 유도하는 글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호섭님, 작은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리는 이해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또 뭐 경우가 다른 분들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에서 떠도는 말, 이 말만 갖고 검증 없이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리고 당연히 의사의 또 처방이 뒤따라야 할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절대 복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떠도는 말, 검증 없이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뉴스 진품가품 사단법인 평화나무 권지현 센터장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 이용입니다. 자,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입니다. 홍준표 아니고요. 문재인입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검사와의 전화통화 논란으로 오늘 여야가 또 한 번 뜨거웠는데요. 그런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찾아갔습니다. 총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윤석열입니다. 네. 주광덕 의원과 만나셨습니까? 만남요? 네, 없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둘이 여행을 갔다고요? 왜요? 네? 함께 고시공부를 했다고요?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네.
네, 연수원 시절 수학 여행은요? 네, 수학여행 같이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사실 무근입니다. 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조국 장관의 전화 논란에 문득 생각난 노래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가 준비한 소식부터 만나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게 메시지를 하나 낸 게 있는데요.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과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11시간에 걸친 그 사건 이후에 내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수사 관행은 비인간적이다.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검찰은 성찰해 주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정부 질의에서 이제 주광덕 의원이 질의했었던 수사 검사와의 통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 같은 경우는 야당과 검찰의 검은 내통이다라고 피해 사실 공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네.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수사 외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라고 방송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네. 김경래의 최강 시사에도 나오시는데 제가 오늘 김용민 라이브 전에 만났습니다.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경고성 메시지는 뭐 수사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도가 지나치다. 이 정도 원칙에 따라서 수사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네. 네. 이 결국 이제 그 도를 넘지 말라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라는 것인데 이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려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수사의 특혜를 받는 것이 없어야 되고 또 반대로 수사를 너무도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하긴 해야죠 수사는. 네, 수사를 하지 말아라는 뜻은 아니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지나치다라는 부분인데.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메시지. 대검은 하여간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그동안 뭐 정당하게 해왔는데 여하간 대통령의 뜻을 잘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했어요. 네. 뭐 확전되는 분위기는 아닌데 여하간 오늘 대통령 메시지가 여러 가지로 또 주목이 됐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한마디도 있었고요. 오늘 여야 간에 또 공방은 계속됐고 국회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 질의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문제를 전수조사하자. 이런 여당 제안에 대해서 야당이 수용한다고 했어요. 네, 최근에 자녀 입시 의혹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 이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예, 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도 조사에 착수를 하거나 별도의 독립적 기구 구성을 해보자. 이런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같이 거들고 나섰는데요. 국민의 75%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 전수조사다. 라고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제안을 두고 꺼리낄 것 없다.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장외 집회 때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조국의 자녀, 황교안 대표의 자녀, 자신의 자녀 다 특검하자.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바른미래당, 정의당 전수조사 필요성을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조 장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력 국회의원 자제들에게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돼서 불신을 사고 있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국회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 검증 특위를 설치하고 본회의 결의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감사를 요구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었죠. 누가 합니까? 근데 그 검증을?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국회 내부에서도 뭐 윤리위 차원에서 조사를 착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들이 조사하면 안 되죠, 그는. 근데 오히려 자기들끼리 눈에 불을 켜고 조사를 하는 여당이 야당 조사하고 네. 야당이 여당 그러니까 조사하고. 이제 국회라는 공간 자체가 여러 세력들이 어우러져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뭐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뭐 이해찬 대표가 언급했듯이 독립적 기구를 구성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뭐각 당에서 의원을 추천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뭐 300명 가까이 되는데 언제 그걸 다 조사하는지. 다음 총선 전까지 나오겠어요? 어떻게 결과가? 이게 근데 사실은 네. 저 국회에서 내부 조사, 뭐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신뢰를 보낼 때도 있는데 가끔은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정적을 제거하는 활용 수단으로도 됩니다.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공천을 앞두고. 근데 그게 네. 진실이면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오히려 서로 덮는 것. 이것이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바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부에다가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 뭐 누가 조사하는지도 알리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무임승차 의혹이 불거졌어요. 네, 그 국제학술 발표대에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제1저자로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논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논문에는 조금 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KBS가 취재를 했습니다. 2014년 여름 4주간 동일한 교수입니다. 윤영진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윤영진 교수는 KBS와 인터뷰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데이터 분석, 처리하고 도와주는데 그냥 이름 하나 같이 넣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KBS가 그 데이터 분석하고 처리한 건을 찾아봤더니 단 한 건이 나왔습니다. 이 단 한 건을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인 김 씨가 도왔다는 것인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네. 1년 전 박사학위 논문에 동일한 데이터와 동일한 수치가 그리고 동일한 수식이 논문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의 논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이른바 표절의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그 앞선 연구 저작물 같은 경우 여기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이름이 들어갑니까? 앞선 저자는 1저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그 겹쳤다는 거. 겹쳤다는 거 이름 들어가죠. 제4저자로. 4저자로. 첫 번째 1저자의 문제는 IRB라고 하는 연구윤리 위반에 걸리는 것이고 지금 네네. 4저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참여한 것이냐라고 찾아본 것인데요. 네네네. 어쨌든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황은성 서울시립대 생명공학과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네. 이게 데이터가 동일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조사 기본 수치도 너무나도 같아서 이 연구에서 그대로 가져온 데이터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 표절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럴 싶은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표절도 표절이죠. 예. 또한 의혹점이 하나 더 발견이 됐는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014년 5월에 1차 심사가 이미 끝났고요. 2014년 7월 8일 종합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이 인터넷 연구로서 참여한 것은 그 7월 8일 종합심사가 끝난 이후인 7월 14일부터 4주간입니다. 이 4저자로 참여한 게 어떻게 입시에 쓰였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쟁점이 되겠네요. 네,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연구 같은 경우는 최종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잘못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포스터에 단 하나의 통계 수치를 넣었는데 그것이 이미 1년 전에 있던 것이고 종합심사까지 끝난 상황에서 들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악의가 맞지 않는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논란이 또 새로 하나 발견됐네요. 자, 3721번 쓰시는 분 휴대전화 뒷번호인데요.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을 만들려고 뽑아놨더니 서로 물어뜯는데 시간만 다 쓰고 있다. 이렇게 한숨을 쉬셨고 9090번 쓰시는 분 국회의원님들 제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9855번 쓰시는 분 검찰은 조국이라는 한 과목에만 너무 집중하네요. 한 과목만 집중하면
다른 성적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조국 장관 관련한 소식이죠? 조국 장관이 키워드로 들어가 있긴 한데 네. 바른미래당 소식입니다. 그래요? 네, 바른미래당에서 요새 상대방을 욕할 때 조국 장관이랑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서요. 네. 오늘 그래요? 바른미래당에서 최고위원회하고 의원총회가 다 열렸는데 지금 최고위원회는 손학규 대표가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를 향한 퇴진 목소리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정치에도 도리가 있다. 금도를 지켜줬으면 합니다. 이건 해당 행위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제 손 대표의 반대편에 섰던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 성명서에 의원 중에 1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올린 것인데 안철수 전 대표 측근인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 의원 총회에서 추석까지 10% 지지율이 안 되면 퇴진한다 이런 약속을 손 대표가 안 지키는데 조 장관을 우리가 이익에 집착한다고 비판하는데 우리 당이 뭐가 다른가? 라고 규탄을 했고요. 오신환 원내대표는 창당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모임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다 라면서 퇴진파의 결집을 예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뉴스를 국민 몇 분이나 관심을 갖고 계실지 싶은 생각도 들고 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자, 6시 뉴스, 첫 뉴스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저는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 그것이 첫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한 문 대통령의 오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저도 저거 하려고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탄핵을 발의하겠다. 라는 메시지가 첫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탄핵 발의 조국 장관.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가 첫 뉴스가 될지 여러분 귀 쫑긋 세워주시고 KBS 6시 뉴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시 5분에 돌아옵니다.